매화의 기굴한 모습이에요. 이 한 폭을 넘어가서 이렇게 매화를 그리는 예가 그전에 없었어요. 확실히 달라요. 분명히 움직이지 않는데, 근데 움직이는 것 같은 기운을 느끼는 거죠. 새로운 소스파의 발견. 굉장히 자유롭고 그러면서 재능이 있고. 외로움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사람이니까요. 본인을 스스로 자기가 매화 노인, 매수라고 자기를 지칭을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약간 고루한 스타일이에요. 그런 매화의 상징성? 이른 봄에 사람들이 아직 봄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서 봄을 알려주는 꽃. 그래서 문인의 지조, 절개 뭐 그런 걸로 어떤 문인을 상징하는 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매화라면 모름지기,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인 도움을 준달까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제가 매화도 논문을 시작할 때의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단지 매화는 이것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림의 세계에 새롭게 눈을 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익히는 방법이에요, 저로서는. 자료들을 쭉 이렇게 그림들을 쭉 벽에다 이렇게 쭉 붙이면서 봐요. 조선 초기,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고려시대 건 많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모은 자료들을 전부 벽에다가 그래서 쭉 붙이다 보니까 앞에서 봤던 것과는 달리 조일영이 와서는 갑자기 그림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화하게 되면 늙은 줄기에 그냥 꽃이 드문드문 있는 백매, 그게 문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매화였어요. 그랬는데 조일영은 전혀 달랐죠. 새 시대를 상징하는 거죠. 그림으로 볼 때는 가장 저항적인 사람이 조일영이에요. 당시에 조일영에 대한 평가는 김정희 파로 설명이 되었어요. 추사 김정희의 영향을 받은 작가구군의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볼수록 김정희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희의 세안도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엄정하죠. 그런 세계에는 사실은 보시면 조희룡의 굉장히 표현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 세계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배운 거, 그 다음에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 유형의 매화를 본인이 그걸 장육매화라고 했어요. 그 가지와 구루터리가 완전히 펴서 화면을 가득 차게 그리는. 하얀 매화하고 홍맹매화의 꽃들이 막 나부끼면서 그려지는데 그 안을 보면은 둥지 속에서 태점, 초록색 태점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들. 초록, 백색, 분홍색, 수묵이 어울려서 정말 장관을 이루는 그런 매화도의 형식을 만들어내는데요. 집안은 무관 집안이었고 본인하고 본인의 자손대에서는 여황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져요. 훨씬 더 도전적이고 훨씬 더 저항적이고 그런 거를 원했어요. 여타의 중인 화가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화법에 있어서 얌전하고 굉장히 그 김정희 지향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를 끝내는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조희룡 같은 건 당연히 그 신분적인 그런 것도 자기가 극복하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자세에 있어서도 가장 표현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그 모든 기존의 그 화법이나 분위기를 헤쳐나가면서 표현했던 사람은 저는 조희룡이라고 생각해요. 벽인데 버릇벽자입니다. 버릇벽. 버릇인데 너무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버릇.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 자, 이거는 조희룡이 그린 매화 서옥도입니다. 매화가 만발한 숲에 서재가 있는 그림이 매화 서옥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지금 한 사람 보입니까? 한 사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입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좀 클로즈업 시켰는데 여기 매화 한 가지를 꽂고 지금 감상하는 것 같죠, 여기. 온통 조희룡은 본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거는 다 매화라는 겁니다. 조희룡은 다른 그림도 다 잘 그리고 좋아했는데 특히 매화에 미쳤다. 금이냐. 여기고 평생 동안 매화를 그린다고 까만 머리가. 1990년대 초부터 조희룡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조희룡은 이런 얘기도 해요. 매화를 그리는 그림이라는 거는 조희룡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뭐 증명서라고 할까요? 그 독서력. 그 어릴 때 일화를 잠깐 보면 너무나 허약해서 파혼까지 당했는데 일찍 죽을 거라고 해서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78세, 뭐 우리나라에 79까지 이제 살았다는 거는 그림 때문이라고 본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직접적인 어떤 초상화를 그린 영정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세창의 근력 서화징에 거기에 보면 조일용은 키는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몸은 허약해서 걸어 다니는 게 마치 학이 이렇게 훌렁훌렁 날아다니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하고 그리고 얼굴은 각이 졌다 이렇게 다들 추측을 하죠. 자신의 그 허약한 면모 그래서 뭐 심지어 일찍 죽을 거라고 판까지 당한 것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뭐 그림은 그 자신의 어떤 삶 그 자체 이제 본인 스스로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매화의 향기, 그 다음에 먹의 향기 이런 기운들이 자기의 그 허약한 체질을 바꿨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한 곳에 몰두하다 보니까 뭐 그런 흔히 우리가 속되게 얘기하는 세속의 명예나 이익이나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겠다. 뭐 이런 새로운 장르라면 장르고 새로운 세계를 연 게 아닐까. 제가 처음 채색화를 그릴 때는 엄청 그림도 아니라고 하는 터부시한 시대였어요. 오로지 수묵. 그럼 전통이 뭐지? 탈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일용 작가의 참 업무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처해진 환경 속에서도 그 대상을 끊임없이 찾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뛰어든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광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대 미술 속에서는. 백묘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사용하셨어요. 먹에 흰색을 섞어서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흰색을 칠하고 먹을 칠해도 그러면 그 약간 불투명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스님과 삭힘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이는 서양화에서는 표현 못하는 기법들이거든요. 그것이 저의 방법론적인 많은 습득을 하고 발견한 게 지워가는 그림. 조일용의 매화 서옥도가 서양화에 갖다 놓더라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칼라면도 그렇고 과감한 그런 그래서 저의 그
표현 방식으로 현대 작업으로 시작한 게 이제 매화 초옥도를 그리게 된 계기였죠. 아크릴 물감 유화는 그림을 붙여 올라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명쾌하고 선명하죠. 그래서 그러면 제 그림의 선명도를 조금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제 작품으로 다시 재탄생했을 때 그런 것들이 묻어났을 때 그런 희열 같은 거, 그게 저를 탄생시켜주는 큰 버틸목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저거 그릴 때 즐거웠어요. 어떤 창조라고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조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근대를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근대적 개인이라고 할 만한 개인의 자각, 예술가적 자의식을 갖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전에 대한 혹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매우 높아요. 그것을 재해석하는 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희룡이 자기의 그림이나 자기의 예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기만의 전달력이 있는 문장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알아듣기 쉽고 아주 대중적인 어투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소수자 예능인들, 화가, 시인, 제주꾼 혹은 뭐 여성, 매우 특별하고 소소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겠다. 소명의식 이런 걸 가졌죠. 그거는 뭐라자면 조희룡이라는 인물이 당시 18, 19세기에 부상했던 중하급 지식인들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소위 말하자면 노론 지배층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 성장하는 중인층 계급에 대한 일종의 처벌, 중인층들은 거의 유배당하지 않는데 신안군 벽지 섬에 그런데 이제 조희룡은 임자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지역,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물산이 풍부한, 유족한
그런 곳이라서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부터 조희룡은 그 유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새로운 전환점, 본인의 글쓰기든 본인의 그림이든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경험이었다라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나이 63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 울분, 이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조차도 처음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에 유배와에 있었던 김건이라고 하는 우석 선생, 돌을 벌sam는다고 하는 우석 선생을 만나서 돌을 같이 찾으러 다니면서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바닷가이고 기이한 돌을 보면서 이제 돌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을 그려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미감에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출한 것이 바로 홍매를 그려도 그냥 붉은 매화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용을 잡듯이 그려야 된다. 용을 잡듯이 범을 잡듯이 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이 많이 승천하는 것처럼 아주 거친 나무 줄기가 막 이렇게 뒤틀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줄기에 거친 가지 위에 난만한 꽃송이를 그려내는 그런 매화 그림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그림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배 이후에 이제 그런 구상도 하고 그런 기울한 매화를 그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 명화는 명화대로 그대로 존재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바뀌는 거죠. 지금 시대에 바라보는 이 명화는 또 다른 의미를 갖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조희룡 선생님의 매화도는 상당히 그 생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매체지만 그 가운데 마치 매화가 살아 숨쉬는 것 같고 꿈틀거리는 것 같고 막 피는 것 같고 꽃잎이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그런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것 같은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기운생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디아트로 움직이게 하는데 그 최대한 원본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원본이 가지고 있는 것.
미디어 아트를 하면서 허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허상. 미디어 아트가 마치 이렇게 기술을 매체를 활용해서 많이 하는데 그 기술은 굉장히 더 허상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처럼. 그럼 뭐가 진짜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오리지널리티는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복제이기 때문에. 그럼 사라지지 않는 게 뭘까? 예, 그런 것이 또 나름 조희룡 선생님의 새로운 어떤 표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오히려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